일장 권태로운 일상 속 작은 균열. 2023년 9월 초. 나는 55의 나이였다. 2023년의 가을,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아내 윤희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고 믿었다. 회사에서는 어엿한 부장 대우를 받고 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내 역할은 그저 침묵하는 가장일 뿐이었다. 내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메마르고 권태로웠다. 집 안 구석구석에 내 흔적보다 아내 윤희의 취향이 더 강하게 배어 있는 것을 느끼곤 했다. 언제부터 우리 집이 이렇게 낯설어졌을까? 텔레비전 옆 장식장에는 결혼 초기에 함께 찍었던 사진이 하나 있었다. 그 시절 우리는 서로의 눈만 바라봐도 행복했다. 나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지금의 우리는 한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보지 않고 살아간다. 나의 아내 윤희는 52이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녀는 부쩍 늦는 귀가를 잦게 했고 나를 마주할 때는 늘 피곤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퇴근해 현관문을 열면 그녀는 놀란 듯 황급히 화면을 엎어놓곤 했다. 나는 차마 묻지 못하고 눈을 피했다. 나는 이 평온함 아래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지만 왠지 모르게 멀게 느껴졌다. 당신 먼저 자. 일이 좀 있어서. 나는 습관처럼 거짓말을 했다. 일 때문이 아니었다. 어쩌면 나는 그녀의 비밀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나는 거실 식탁에 앉아 윤희가 차려준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함께 앉은 식탁이었다. 나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 했다. 오늘 부장 승진이 확정됐어. 이제 좀 여유가. 윤희는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래요. 근데 그걸로 뭐가 달라지나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엔 축하는커녕 관심조차 없었다. 당신이 벌어봤자 우리 생활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친구들 남편들은 훨씬 잘 벌던데.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 가슴 한편이 무게에 짓눌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가 냉수를 마셨다. 늦은 시간, 윤희의 방에서는 작은 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응, 걱정 마. 내일 얘기해 줄게. 이젠 지겨워. 지겹다니. 뭐가 지겹다는 걸까? 나는 차가운 물을 마시고도 속이 쓰였다. 그 목소리는 분명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에게서 완전히 멀어진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내 인생 후반부에 접어들어 관계의 배신이라는 불공정에 직면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내 가슴 한편에 뭔가 무거운 것이 자리 잡는 느낌이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나에게 이런 불안과 의심이 찾아오다니. 나는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 보았다. 어쩌면 이 균열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내가 너무 일에만 몰두해 아내의 마음이 멀어지게 했던 걸까?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배신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이장 배신의 현장을 목격하다. 2023년 9월 17일. 그날 나는 거래처 미팅을 위해 나섰다가 우연히 도심의 한 호텔 입구 앞에서 차를 세웠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 윤희를 보았다. 그녀는 짙은 코트를 입고 낯선 남자와 함께 환하게 웃으며 호텔에서 나오고 있었다.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부당한 대우, 불공정, 배신, 모든 것이 단 한 장의 사진처럼 내 눈앞에 펼쳐졌다. 나의 분노는 끌어올라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들이 택시를 타고 떠난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 손은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아내는 저 남자에게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 나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미소였을까? 내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평생 일만 하며 그녀를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녀는 내 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윤희를 마주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 오늘 어디 있었어? 라고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곧 차가운 얼굴로 변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해요. 나 이혼하고 싶어요. 나는 배신의 현장을 목격했는데 되려 그녀가 이혼을 요구하는 뻔뻔함에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한 듯 보였다. 솔직히 인정해요. 우리 이미 오래전부터 끝났잖아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도 우리 25년을. 윤희는 차갑게 웃었다. 25년?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산 거잖아요. 이제 나는 진짜로 날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도 이제 자유로워진 거예요. 재산 분할도 법대로 깔끔하게 하고 끝내요.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일말의 미안함조차 찾을 수 없었다. 내 분노는 이제 차가운 증오로 변해가고 있었다. 내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담담하게 이혼을 말하고 있었다. 이 순간이 온다는 것을 그녀는 얼마나 오래 준비했던 걸까? 호텔. 그 남자는 누구야? 나의 질문에 윤희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다.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해요? 우리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더욱 찢어놓았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누구를 위해 이 견디기 힘든 지루하고 고된 일상을 견뎌온 걸까? 내가 평생 지켜온 원칙과 성실함이 이런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호텔에서 나오던 윤희와 그 남자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그동안 나는 얼마나 멍청했던 걸까?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던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 배신에 대해, 이 불공정에 대해 반드시 대응할 것이다. 3장 나 홀로 남겨지다. 2023년 9월 하순. 며칠이 흘렀다. 나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 속에서 홀로 고립되었다. 아내는 이혼과 함께 재산 분할까지 요구하며 나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저 배신자에게 넘겨야 한다니. 나는 절망했다. 소파에 앉아 묵묵히 술잔만 기울였다. 그러다 서랍 깊은 곳에서 먼지 쌓인 오래된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연애 시절, 결혼 초의 기록들이 헌신적으로 남아 있었다. 그 다이어리에는 내가 윤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함께 꿈꾸었던 미래가 담겨 있었다. 나는 노란바랜 페이지들을 넘기며 우리의 과거를 더듬었다. 그때의 행복은 어디로 간 걸까? 다이어리 사이에는 우리가 신혼여행 때 찍었던 사진도 있었다. 내가 윤희를 업고 있는 모습, 함께 해변에서 웃고 있는 모습. 그 웃음은 진실했다. 적어도 그때만큼은. 나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다이어리를 덮었다. 이 추억들에 매달려봤자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끝내 통쾌한 복수를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이대로 무너져 배신에 굴복할 수는 없었다. 정의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했다. 다음 날, 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오랜 친구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인 강지수를 찾아갔다. 55 동갑내기인 지수는 나의 사정을 듣고 분노하며 조력을 약속했다. 재현아,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나는 지수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드디어 내 편이 생긴 것 같은 안도감이 밀려왔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뭐가 부족했길래. 지수는 내 어깨를 토닥였다. 내 탓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은 때로는 그런 거야. 하지만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을 저렇게 가져가게 할 수는 없어. 우리 철저히 준비하자. 우리는 이혼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자료들을 정리했다. 하지만 지수의 표정은 어두웠다. 재현아, 솔직히 말할게. 재산 분할은 피하기 어려워. 법적으로 윤희도 혼인 기간 동안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거든.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배신자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이건 불공정이었다. 하지만 법은 그렇다고 했다. 며칠 후인 9월 21일, 이혼 소송이 정식으로 개시되었다. 법원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무심코 복권 판매점에 로또를 사고는 한숨을 짓는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평생 일에 모은 재산의 절반을 배신자에게 넘겨야 한다니. 차장 법정 밖의 치욕. 2023년 10월. 첫 번째 재판 준비 과정은 악몽 같았다. 윤희 측 변호사는 공격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명세, 심지어 회사 동료들까지 소환되었다.
김대리, 이재현 부장이 평소 사정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시나요? 윤희 측 변호사의 질문에 김 대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부장님은 일에 매우 열정적이셨습니다. 주말에도 자주 출근하셨고 주말에도 출근했다는 건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다는 뜻이죠. 나는 법정 복도에 서서 그 증언을 들어야 했다. 내가 가족을 위해 일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이 나의 죄목이 되어버렸다. 재현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지수가 위로했지만 나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더 참담한 건 친척들과 지인들의 반응이었다. 윤희는 이미 그들에게 나를 무능하고 냉정한 남편으로 만들어 놓았다. 윤희 씨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재현 씨는 늘 일만 하셨잖아요. 처형이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나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내가 일한 이유는 바로 이 가족들을 위해서였는데.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다. 부장님 이혼하신대요? 후배들의 수근거림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법정에서도 외로웠다.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10월 21일 첫 재판이 열렸다. 윤희 측은 치밀하게 준비해온 서류들로 나를 압박했다. 나는 변호인석에 앉아 그들의 공격을 받아내야 했다. 판사는 냉정하게 양측의 주장을 들었고 다음 심리 날짜를 정했다. 괜찮다. 조금만 더 참자.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5장 진실의 발견과 더 깊은 배신. 2024년 2월. 첫 재판으로부터 넉 달이 흘렀다. 겨울이 왔고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지수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윤희와 그 남자의 관계를 조사했다. 어느 날 지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내게 USB를 건넸다. 재현아, 이거 들어봐. 각오는 해야 할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윤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남편 명의로 된 강남 아파트 알아봤어. 그거 처분하면 최소 15억은 나와. 우리 이혼하고 나면 반은 내 거잖아. 그 돈으로 우리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상대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처분 시기는 빠를수록 좋지. 남편이 눈치채기 전에 이혼 소송 들어가면 재산 조사 들어갈 텐데 그 전에 몇 개는 빼돌려야 해. 변호사가 방법을 알려줬어. 나는 녹음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그들은 내 인생 전체를 약탈하려 했던 것이다. 내가 25년을 일해서 모은 것,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모든 것을 그들은 단 몇 마디 대화로 나눠 가지려 했다. 재현아, 지수가 내 어깨를 잡았다. 이건 명백한 사기야. 우리 이걸로 고소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수야. 이건 나중에 쓰자. 지금은 아냐. 지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내 결정을 존중했다. 그런데 재산 분할은 피할 수 없어. 지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설령 윤희의 불륜이 인정되어도 재산 분할은 법적으로 정당해. 내가 혼인 기간 동안 모은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거든.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아예 방법이 없는 거야? 지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응.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해. 소송 개시 이후에 개인이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거든. 특히 그게 배우자와 전혀 무관한 우연한 재산이라면. 예를 들어? 글쎄, 상속이라든가 증여라든가 정말 운으로 얻는 거? 뭐 보험이나 증권 같은 것도 이론적으론 그렇지. 근데 그런 일이 있겠어? 윤희가 그리고 뻔뻔한 변호사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확신하는 그 순간이 다가온다. 6장 법정에서의 굴욕. 2024년 2월 말. 재산분할 심리 전날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이면 내 평생의 노력이 법정에서 평가받게 된다. 윤희는 내 재산의 절반을 요구할 것이고 법은 아마도 그녀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윤희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 옆의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자신 있게 들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피고 이재현은 혼인 기간 25년 동안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고 서윤희의 내조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조. 희생. 원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했습니다. 피고가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원고의 헌신 덕분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이어질 때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이건 거짓이었다. 윤희는 자신의 선택으로 직장을 그만뒀고 나는 그녀를 존중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나의 죄가 되었다. 또한 피고는 가정에 무관심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는 주말에도 출근했고 가족 행사에도 자주 불참했습니다. 나는 일어나 반박하고 싶었다. 내가 왜 이랬는지, 누구를 위해 주말을 반납했는지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지수가 내 팔을 잡았다. 참아, 재현아. 지금은 아니야. 윤희의 변호사는 계속해서 나를 무능하고 냉정한 남편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타를 날렸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전체 재산 중 50%를 정당한 재산 분할로 청구합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당한 요구입니다. 재판장이 나를 바라보았다. 피고 측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수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습니다. 지수는 윤희와 그 남자의 사진,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법정이 술렁였다. 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녀의 변호사는 당황하지 않았다. 재판장님, 원고의 개인적 과오와 재산 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는 여전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의 주장이 일리 있습니다. 불륜 사실은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재산 분할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그 순간 무너지는 것 같았다.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법은 여전히 윤희의 편이었다. 다만 지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이 피고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려 한 정황이 있습니다. 지수는 녹음 파일의 해당 부분을 재생했다. 윤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이혼 소송 들어가면 재산 조사 들어갈 텐데 그 전에 몇 개는 빼돌려야 해. 하지만 윤희의 변호사는 재빨리 대응했다. 이는 단순한 대화일 뿐 실제로 실행된 바가 없습니다. 추측과 의도만으로 원고를 단죄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여 2주 후 최종 선고 시에 재산 분할을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심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나는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였다. 복도에서 윤희와 마주쳤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한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다. 잘 생각하세요. 어차피 재산은 나눠야 해요. 깔끔하게 합의하는 게 서로 편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아주 잠깐.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수가 물었다. 재현아, 괜찮아?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나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아, 지수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뭐, 지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나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텅 빈 집. 25년을 함께 살았던 흔적들. 나는 식탁 위에 유리잔을 집어들었다. 우리 결혼 10주년 때 윤희가 고른 크리스탈 잔이었다. 그때 그녀는 이 잔처럼 우리 사랑도 투명하고 아름답게라고 말했었다. 나는 그 잔을 바닥에 내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파편들이 불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날카로운 파편들이 마룻바닥을 긁으며 미끄러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아름답게 깨져나간 조각들처럼 우리의 25년도 그렇게 부서져 버렸다. 나는 깨진 유리 조각들을 치우며 눈물을 흘렸다. 55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하고 초라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2주 후 최종 선고 때가 다가온다. 윤희가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 그때 실장 다가오는 마지막 순간
2024년 3월 초 2주가 흘렀다. 최종 선고일이 다가왔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차분했다. 법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지수가 물었다. 재현아, 정말 괜찮아? 오늘 판결 나면 나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응. 두고 보자. 지수는 내 담담한 태도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마 내가 체념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법정에 들어서자 윤희가 보였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변호사도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판사가 말했다.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오늘 최종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양측에서 최종 진술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윤희 측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원고 측은 제출한 내용 외에 더 이상 진술할 내용이 없습니다. 판사가 우리를 바라보았다. 피고 측은요? 그 순간 나는 지수에게 몸을 기울여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수야. 응? 지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지수는 봉투를 열어보았다. 설마 지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충격, 놀라움, 그리고 희망이 교차했다.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기다렸어. 절망에 빠뜨릴 바로 지금의 이 순간을. 지수는 봉투를 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재판장님, 피고 측에서 중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판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추가 서류요? 재판장님, 이는 재산 분할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고가 이혼 소송 개시 이후에 취득한 특유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윤희가 불안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판사가 허락하자 지수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갔다. 재판장님, 지수가 로또 용지와 당첨 확인서를 제출하며 말했다. 피고 이재현은 이혼 소송이 개시된 당일인 2023년 9월 21일 로또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당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첨금은 120억 원입니다. 법정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윤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고 그녀는 의자를 붙잡고 일어서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는 펜을 떨어뜨리고 동공이 확대되면서 입을 떡하고 벌렸다. 뭐라고? 120억!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지수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재판장님, 이 당첨금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난 이후 그리고 이혼 소송이 정식으로 시작된 이후에 피고 개인의 우연한 행위로 취득한 재산입니다. 원고 측은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파탄났다고 주장했고 원고가 타인과 불륜관계를 맺으며 이혼을 먼저 요구한 것도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원고 스스로 혼인관계의 실질적 종료를 인정한 이상 그 이후 피고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로또는 피고의 개인적 선택과 우연에 의한 것으로 원고의 기여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윤희의 변호사가 황급히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건!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만 뒤적였다. 나는 천천히 윤희를 쳐다보며 말했다. 서윤희 씨, 당신은 내가 평생 모은 25억을 반으로 나누자고 했지? 하지만 정작 진짜 재산은 내가 모르고 있었어.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내 재산을 노리고 법정에서 나를 짓밟는 동안 하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놓쳐버린 120억에 대한 절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변호사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120억이에요! 뭐라도 해봐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그녀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어쩌면 한때는 사랑했을지 몰라도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사랑은 돈으로 바뀌었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놓쳐버린 120억에 대한 집착뿐이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다. 여보! 우리!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우리 다시 생각해봐요. 이혼! 취소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나를 향한 건지 120억을 향한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이제 와서? 늦었어요. 서윤희 씨. 당신이 선택한 길이잖아요. 이혼을 요구한 건 당신이었고 내 재산을 노린 것도 당신이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은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말했다. 피고 측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결과 해당 로또 당첨금은 소송 개시 이후에 취득된 것이 명백하고 원고가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을 주장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최종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하며 재산 분할은 기존 공동재산 25억 원에 한해 이루어집니다. 원고의 불륜 사실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 비율은 피고 70%, 원고 30%로 정합니다. 로또 당첨금 120억 원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윤희는 완전히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팔장정의의 회복, 새로운 시작. 2024년 3월 이후 법정을 나서며 나는 처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다. 햇살이 눈부셨다. 지수가 내 등을 두드렸다. 재현아, 해냈어. 정말 완벽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나는 해냈다. 행운도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린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뒤에서 윤희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내 과거일 뿐이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나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승리했다. 완벽하게 이겼다. 하지만 왜일까? 기대했던 통쾌함도 분명 있었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짧았다. 윤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승리의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법원 계단을 내려오자마자 그 감정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다. 25년. 그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승리의 기쁨을 나누어야 할 순간이었지만 나는 왠지 마음이 무거웠다. 왜 그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지수가 물었다. 아니, 그냥 이겼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복수는 끝이지만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잖아. 아직 할 일이 많아. 그 말이 맞았다. 나는 윤희를 이겼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 진짜 이겨야 할 상대는 무너진 나 자신이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았다. 25년을 함께 살았던 흔적들. 나는 서랍에서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내 마지막으로 펼쳤다. 젊은 시절의 꿈과 희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세계 여행, 사진작가, 소설 쓰기. 모두 윤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접어두었던 꿈들이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사랑했던 건 윤희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며칠 후 나는 회사에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나 의무에 묶여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시간이었다. 일주일 후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유럽행 티켓을 예매했고 젊은 시절 가보고 싶었던 작은 마을들, 오래된 성당들, 아름다운 풍경들. 이제 나는 그곳으로 갈 것이다. 짐을 정리하다 깨진 유리잔의 마지막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나는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깨진 유리는 다시 맞출 수 없다. 하지만 그 파편 위에서 나는 더 강해졌다. 나는 그 조각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이었다. 출국 전날 지수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다. 얼마나 갈 건데? 모르겠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연락은 하고? 물론이지. 호응을 나누며 지수가 속삭였다. 재현아, 넌 이미 이겼어. 이제 행복할 차례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나는 이미 이겼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지금부터였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나는 떠나고 있었다. 배신의 기억, 법정의 굴욕, 깨진 유리잔, 모든 것으로부터. 2024년 여름, 이탈리아. 몇 달 후. 나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 머물고 있었다. 아침이면 카메라를 들고 골목을 걸었다. 사람들의 일상, 오래된 건물, 햇살이 만드는 그림자.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어느 날, 한 갤러리 주인이 내 사진을 보고 전시를 제안했다. 나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전시회 날,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한 관람객이 내게 말했다. 당신의 사진에서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보여요. 저도 용기를 내볼까 합니다. 그 말에 나는 깊은 보람을 느꼈다. 내 고통이,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2025년 봄, 서울. 1년 후, 나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의 나는 아니었다. 나는 더 강하고 더 자유로웠다. 새로 산 검은색 BMW 730를 몰고 강남거리를 지나던 어느 날, 신호등 앞에서 멈춰섰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자가 보였다. 윤이었다. 그녀는 낡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한때 명품으로 치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많이 늙어 보였다. 초라한 옷을 입고 홀로 걷고 있었다. BMW의 검은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차 안의 나를 보지 못했다. 신호가 바뀌었다. 나는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녀의 뒷모습은 2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당당하고 아름다웠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 예전 같았으면 통쾌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담담했다. 그녀의 불행이 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이미 그녀를 떠나 훨씬 멀리 와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엑셀을 부드럽게 밟았다. 앞만 보고 달렸다. 뒤돌아볼 이유는 없었다. 몇 달 후, 나는 내 첫 번째 책을 출간했다. 유리잔이 깨지는 순간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였다. 배신과 상처,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다. 출판 기념회장에서 한 독자가 물었다. 전 부인을 용서하셨나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용서.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그녀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에 성공했을 때보다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을 때가 진짜 승리였어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객석을 둘러보았다. 50대, 60대의 사람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다. 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고 있었다. 지수가 제일 앞자리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는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지수와 나는 한강을 거닐었다. 재현아, 내가 자랑스러워. 지수가 말했다. 넌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로또 당첨 사실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 하지만 완벽한 타이밍에 공개해야 했어. 그 변호사가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는 그 순간에. 이제 어떤 계획이 있어? 지수가 물었다. 나는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다. 새로운 시작. 그것뿐이야. 한강의 물결은 계속해서 흘러갔다. 나의 인생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과거는 지나갔고 앞으로의 길은 내가 선택하는 대로 펼쳐질 것이다.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다.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어둠이 아닌 저 불빛들을 바라보며 걸어갈 것이다. 55. 나는 이제 진짜 내 삶을 시작한다.